네, 안녕하세요. 사회연대은행의 안준상입니다. 네, 여기 여러 선배님들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을 24년이 다 지나는 시점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요. 네, 유병선 이사장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연대은행 올해 21년 됐습니다. 포용금융 섹터를 문진수 원장님께서 한번 얘기해봐. 저희 20년 지났던 세월을 빗대서라고 했는데요. 사실 좀 뭔가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그 희망으로 저는 연대은행에서 올해 19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 좀 버겁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병선 이사장님께서 그거 꼼지락꼼지락 하면 치워질 거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또 한번 기운을 내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20년 동안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몇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포용금융 영역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IMF 이후에 대량 실업, 실직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신용불량자 양산되고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적구권 이슈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사실은 그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님 같은 분이 사회연대 근고 설립에 방안 관련된 이런 원고도 쓰시고 김수영 교수님이 사회연대 금고 만들기 같은 또 논문 소논문 쓰시고 저희 파운더였던 이종수 대표님을 비롯하여 이러한 민간과 학계 그리고 종교계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사실 연구하던 이 모임이 그 핵심은 어떤 금융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파이낸스로 불려지는 사회연대 금융이 그 당시 핵심이었고 연대은행의 어떤 태동이 됐던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이 사실은 관계금융형 사회연대 금고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 사단의 모임으로 저희가 그래서 발족을 하게 됐고요. 2002년 12월에 저희가 그래서 사단법인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저희 비영리 법인격을 지금 21년째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의 모든 재원은 대부분 기부금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2003년도에 저희가 이미 농산어촌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그라민은행의 한국지부 형태를 띠고 있었던 신나는 조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개인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그 그라민은행에서 나왔던 그 운동을 개인을 대상으로 펼쳐볼 수 있을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그 말 안에는 일자리를 통한 자립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비즈니스를 통해서 향후 발생하는 소득이 잠재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금융을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배경이고요. 그 대상자가 아무리 저소득층이고 저신용이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할 때 금융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 금융에 접근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 최초로 2003년도에 개인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 지원 사업을 최초로 진행을 했고 그 대상층은 여성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당시 2003년 4년부터 기존에 있었던 CS성 복지제도를 이런 일자리 창출형, 근로 연계형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이런 사업의 유용성 때문에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사업 그리고 여가부의 성매매 피해 여성 창업지원 사업 등 이런 자립의 한 키워드로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지원 사업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아까 문진수 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은행이 갖고 있었던 휴면 예금을 은행에서는 자비익으로 처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5년도에 저희 파운더였던 이종수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그 휴면 예금의 규모가 8천억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입법화를 통해서 휴면 예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제안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2003년부터 2007년은 한국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소개하고 그게 정착하는 어떤 제도적인 활동을 해왔던 시기고 휴면 예금을 입법화하는 데 좀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저희 2008년부터 2012년도는 사실은 2008년도 MB 정권이 들어오면서 두 가지 MB 정권 넘어오기 전에 두 개의 큰 법률이 통과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어떤 공공재원의 활용성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어떤 단초가 마련이 됩니다. 다만 근데 MB 정권 들어서면서 사실 사회적 기업 쪽은
뭐 이게 활성화란 말은 그렇지만 뭐 이런 기업 프렌들리하게 많이 지원이 좀 있었지만요. 휴면 예금 쪽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찌 보면 세계에서 최초로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마이크로 크레딧 생태계가 한국에서 처음 실험하게 됩니다. 그 주도적인 게 휴면 예금 관리재단, 그게 나중에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되고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타 국가기관이 되는 어떤 사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휴면예금 관리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휴면예금 관리재단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 미소금융재단 넘어가면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 사업 형태로 최초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거는 민간의 저희 같은 기관, 신나는 조합, 뭐 함께 일하는 재단 등등이 이 돈을 차입형 방식으로 들여오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 운영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뒤따르게 되는데요. 아무튼 2008년부터는 정부가 도매금융 역할을 하는 쪽에, 그리고 차입으로 이 얘기는 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 리스크를 100% 테이킹해야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의 금융을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최초로 시도가 되고, 은행권에서 그때 이미 사회적 기업들도 은행에서 금융을 공급받기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 일하는 재단이 고용노동부 사업을 최초로 위탁하면서 2008년도에 사회적 기업 시설 대부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복지부나 정부에서는 따로따로 좀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희망 키움 뱅크라는 사업을 2009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두 가지 트랙이 있었는데, 사실 300억의 재원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신생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신설될 때 기술 이전을 하고 그들에게 뭔가 경험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아주 마이크로 크레딧을 민간에서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 끝에 만들어진 사업이었고, 저희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15개 정도 민간 기관이 신설될 때 저희가 기술 이전도 하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휴면예금 관리재단이 소액서민금융재단, 미소금융으로 진행되면서 사실 이 사업이 MB 때 전부 통폐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반 진행되고 그냥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되면서 지금까지, 그 당시 저희가 육성해낸 기관이 15개인데요.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문진도 원장님께서 그 당시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보궐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 관련된 공약 안건을 같이 제안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서 저희가 한국 사회투자를 만들게 되고, 그게 도매금융에 어찌 보면 시초적인 시범적인 역할도 일부 해보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마이크로 크레딧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전제하는 어떤 금융행위입니다. 근데 2012년도에 저희가 청년들이 20% 이상의 고금리를 써서 이미 금융 그 위기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200억 정도의 재원으로 20% 이상의 고금리 쓴 친구들의 그 빚을 1,000만 원 상당의 빚을 2%로 바꿔주고 성실 상환을 하면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그리고 총 사업 기간은 12년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저 올해 6월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의 사업의 의의는 사실은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은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창업 지원의 방식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저희가 대출의 방식으로 나갔는데요. 요거는 이미 다중부채 등으로 어려움이 잔뜩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청년층 대상으로 앞으로 소득 창출이 요원한, 그리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대상으로 일단 그 금융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2012년도에는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사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년간의 사업 기간 끝에 저희가 좀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상환율이 86%가 넘습니다. 청년들도 그 당시에 부채 위기, 3개 이상의 부채에 빠져 있었던 이 청년들의 평균 부채가 그 당시 3,7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뭔가 호혜적인 방식으로 기다려주면 만들어내더라, 올라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좀 했던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2013년부터 17년도는 마이크로 크레딧 민간에서는 거의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네. 저희 기부금으로 운영돼야 되는 마이크로 크레딧 재원이 미소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고 특별법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수령할 수 있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민간의 기부금 방식이 이젠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좀 했던 거는 좀 더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방식을 고도해 볼까 해서 저희가 대한신용평가 모형도 만들어 보게 되고 또 사회적 금융의 여신 시스템을 인터넷 방식으로 저축은행급 시스템을 한 2017년 정도에는 구축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23년까지 진행됐던 어떤 활동들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 사업에 청년들이 상환한 걸 가지고 2019년도에는 그 상환금 전체를 활용해서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알파라운드라는 공간을 19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2020년도 되면서 경기도에서 사실 경기 극저 신용 대출 사업이라는 7등급 이하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당시 84만 명 정도가 경기도민에서 7등급 이하자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아주 소자본의 자금이 공급이 필요했었어요. 저희가 경기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한 해 예산이 500억 정도였고요. 저희와 자활협회, 롤링주빌리 이 세 개의 민간 단체들이 협력해서 3년간 총 1,500억 정도를 대출했었고 이거는 인당 300만 원 정도를 긴급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역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이 창업을 전제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조금 더 금융위기에 빠진 대상층을 좀 바라보는 사업으로 좀 많이 전환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또 뭐 계속 사회적 경제 관련된 뭐 활동도 더 끌어내가면서 사실은 여기 유병선 좌장님께서 계시지만 몇몇 분들이 좀 함께해 주셔서 사회적 은행 설립을 위한 어떤 연구 활동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뒷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 20년 정도까지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왔더라고요. 저기 마이크로 크레딧 소상공인 영역 중에 위에 528억 정도 되어 있는 게 거의 대출 방식으로 나가거나 보증 연계 방식으로 나간 겁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조직이라고 저희는 표현했는데요. 한 270억 정도가 금융으로 좀 나갔고요. 미래 세대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대학생 학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대출 사업이 저희가 185억 정도 나갔고 밑에 보면 사회 취약계층 중에 금융 지원이로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랑 했던 사업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한 3천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절반 정도는 마이크로 크레딧 방식, 사회적 금융 방식으로 좀 집행해 왔다라고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지나면서 봤던 인사이트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처음 진행해 오면서 21년 동안의 역사 동안 저희와 유사한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혹은 기술 이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서 뭔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많이 없는데 어찌됐건 마이크로 크레딧을 국내에 알리고 제도화시키고 뭔가 안착화시키는 산파 역할을 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 제도 안에서 시혜적 복지에서 뭔가 생산적 복지로 전환될 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금융 공급의 어떤 방식 이 분명히 유용한 수단이다라는 거는 좀 사회에다가 어필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휴면예금이라는 공공재원, 지금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휴면예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어떤 초기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서 금융위기에 빠져 있는 여러 부채 위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여전히 저희 현장 조직처럼 활동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제가 가졌던 어떤 이슈 같은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운영재원의 한계성입니다. 저희 같은 한국에서는 대한금융, 사회적 금융, 어떤 포용금융 이거를 진행할 때 그 대부분의 법인격이 금융법 등등, 은행법 등등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격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부금품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야 되고 기부금품 특성상 사실은 대부분 모금의 어떤 이런 방향성이
정치의 방향성, 뭐 정부의 방향성에 또 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금의 불확실성이 항상 있어서 기금의 불안정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사업 위탁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도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이 뭔가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때 많은 위탁 사업들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도 있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출직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책 방향이 급변하게 되고 최근에도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없어지고 경기도에서 했던 경기극자 사업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정책의 기조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또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좀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기존에 진행했던 서울시 사투기금 같이 차입형 자금의 조달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100% 상환을 전제했을 때 저희 같이 7등급 이하자의 제도권에서 배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대손의 위험은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갚으시는 분들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10%, 5% 이상의 대손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대손 발생 비용을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방식으로 떠안아주지 않는 이상 저희 같은 비영리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구조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 금융의 어떤 안전망 역할입니다. 사실 저희 같이 포용금융을 지향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그 온라인 투자 연계업하고 있는 머니무브사라는 곳 통해서 지금 그들한테 대출을 한번 조회했던 조회자의 신용 정보, 나이스 정보값 744점이면 7등급 이하자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대은행을 찾아주시는 어떤 분들의 소득 수준과 개인 신용 평점을 대비해 봐서 그 데이터를 한번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돌려봤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이금융 포함한 제도권에서 승인이 그 신용대출 승인이 나는 건 1.7%밖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여전히 1금융, 2금융 등등의 제도권 금융에서 소득과 개인 신용 평점에 의해서 한계 지어진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1.7%의 승인율은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거절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에는 그 외에 어떤 금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같은 대한금융이나 사회적 금융을 하는 곳에서 이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금융 소외의 문제는 금융 공급의 이슈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되는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쪽에 최근에 신용 대출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상호금융도 3% 정도에 불과하고요. 저축은행도 사실 지금은 30%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여신 줄이고 있어서 거의 신용대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뭔가에 막혀 있는 금융 공급이 저신용, 저소득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전히 배제되는 층이 아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중부채 문제는 뭐 저희 소상공인분들 지원하다 보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더 넘어서는 저희가 정책금융에서도 코로나 시기에서도 이 밑에 저신용자로 분리되는 7등급, 8등급 분들은 거의 다 배제됩니다. 20년도에도 정책금융 수혜자분들은 1%대고요. 뭐 3%, 거의 다 3%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금융의 수혜자조차도 배제되는 층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포용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아까 문진수 원장님께서 제안 주셨던 것처럼이라도 어떤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큰 기금이나 어떤 창구가 저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에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부채 청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20년 전에 지원했던 그 소상공인 분들의 자녀가 지금은 장성에서 대학생이나 이제 사회 취업했는데요. 그 부모님들의 빚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가난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어찌 보면 그 부모님 세대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런 재원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채 문제를 뭐 꺼내려고 좀 해보고는 있는데요.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조금 더 좀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